안녕하십니까. 게임 스토리텔링, 게임의 적 불법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게임 애니메이션 공학과 2027 사무공사 박찬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매크로 핵을 보고 미래의 우리들도 매크로나 핵을 제작하고 판매 사용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대비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왜 아직도 많은 게임사들이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공부함으로써 진로의 고민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PC게임은 새로운 게임 없이 많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게임 해킹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게임 폴 가이즈도 불법 해킹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화제성은 좋았지만 유입된 유저들을 잡지 못했고, 오버워치는 유저들이 떠나가서 게임 매칭이 안 잡히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배틀그라운드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차단하지 못해 유저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에서 매크로의 종류, 매크로의 영향, 매크로의 피해를 알아보고 게임 해킹 프로그램의 종류, 게임 해킹 프로그램의 피해, 게임 해킹 프로그램 대처 방안, 게임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는 사용자가 정해놓은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한 번의 키 입력이나 마우스 조작으로 아주 많은 과정의 일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입력된 키를 지정하여 매크로 키에 저장해둔 후 특정 매크로 키를 누르면 해당 키가 한 번의 키 누름으로 연속 동작이 되도록 합니다. 게임에서는 이러한 것을 오토라고 부르는데, 게임 내의 재화 수집을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마우스, 키보드 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간접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자동 사냥이라고도 합니다. 위 사진은 인터넷에 매크로라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매크로를 접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매크로를 영상,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의 영향은 모바일 게임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모바일 게임에는 매크로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앱 플레이어가 등장해 컴퓨터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됨으로써 앱 플레이어에서 간단한 매크로를 제공하고, 이를 악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만 해도 전전을 자동으로 플레이하는 매크로가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매크로를 부분 도입하여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고 유저들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원하는 횟수만큼 스테이지를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반복 전투가 도입되어 유저 성장과 컨텐츠 소모 속도가 빨라지고 현금 거래가 활성화되어 자동 사냥을 악용하는 작업장이 생겨났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작업장 매크로의 무시무시한 진화입니다. 모바일 게임만 주로 즐기는 유저라면 작업장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MMORPG 같은 장르에서 집중적인 반복 작업으로 재화를 쓸어 담고 이걸 다른 유저에게 현금으로 파는 불법 집단을 뜻합니다. 온라인 시절에는 여러 사람이 직접 노가다를 하거나 오토로 캐릭터를 24시간 돌린 정도였는데, 이게 모바일 시대 앱 플레이어를 만나 무섭게 진화했죠. 바로 이렇게 컴퓨터 하나로 수십 명의 캐릭터를 제어해 사냥을 하는 식입니다. 초기엔 여기에 간단한 매크로 기능을 추가해 가방이 다 차면 자동으로 귀환해 창고에 넣고 필드로 돌아와 다시 사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때까진 일반 유저 입장에서 사냥터가 혼잡해 짜증나는 정도였죠. 정 못 참겠으면 작업장 캐릭터를 공격해 마을로 보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작업장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부터 무시무시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변화는 반격이었습니다. 유저의 공격에 그냥 죽거나 도망가던 작업장 캐릭터들이 언제부턴가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공격받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작업장 캐릭터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장 캐릭터를 공격하면 근방에 있는 수십 명의 작업장 캐릭터들이 유저를 공격하는 식이죠. 어떤 작업장은 공격한 유저를 경계 유저로 등록해 해당 작업장의 모든 오토 캐릭터들이 그 유저를 공격하게 프로그램을 짜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스펙 낮은 무소가금 유저는 작업장 캐릭터를 건드릴 수 없죠. 그랬다간 내가 죽으니까요. 이어서 게임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게임 해킹 프로그램은 게임 내 해킹 프로그램으로 흔히 핵이라고 불리며 비인가 프로그램 혹은 서드파티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합니다. 게임을 해킹한 뒤 그것을 수정해 원래 동작과 다른 동작을 하도록 유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맵핵, 스피드핵, 에임핵 등이 있습니다. 핵 개발에는 주로 메모리를 수정할 때 포인터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C#, C++이 사용되고 웹게임인 경우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헬퍼라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에도 에임핵, 맵핵이 있습니다. 게임 해킹 프로그램도 매크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또 요즘에는 디스코드나 밴드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거래 및 유통하여 법에 쉽게 적발되지 않아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불법 프로그램의 피해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을 올리고 또 게임에서 살아남고 이게 아주 중요한 흥미 유발 포인트인데요. 이런 온라인 게임에서 쉽게 이기게 해준다면서 이른바 꼼수 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팔아서 챙긴 돈이 25억 원에 달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장한 게임 캐릭터가 창고에 숨어있다 상대편이 나타나자 총을 쏩니다. 최근 유행하는 유명 서바이벌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하루 게임 이용자만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마지막까지 생존하면 승리하는 게임인데 쉽게 이길 수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 조준 기능이나 성능이 더 좋은 무기로 바꿀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인 게임 핵을 사용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노력해야 되는 거를 걔네는 그냥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일반 유저들의 재미를 떨어뜨 이렇게 큰 피해가 지금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관련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술적, 법적 문제로 핵을 100%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것이 종사자들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대응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100% 방지가 불가능하기에 핵 문제를 전략적, 운영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게임의 흥행을 판가름한다는 게 결론이죠. 일단 핵을 막기 어려운 이유부터 이야기해봅시다. 게임을 만든 건 개발사인데 그런 개발사가 핵을 원천 봉쇄하기 힘들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건 일종의 상성 때문입니다. 게임과 핵 사이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핵에 유리하다는 뜻이죠. 이미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해 취약점을 찾는 해커와 가상의 해커를 상정해 방어벽을 세워야 하는 게임사의 싸움은 게임사가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누보 같은 유명 보안 프로그램도 실은 해킹을 완전히 막는다기보다는 늦추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을 정도죠. 때문에 게임사의 핵 방어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핵 발생을 늦추고 이후 나오는 핵을 하나둘 막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커가 찾은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 또 하나는 해킹된 데이터를 걸러내는 것이죠. 아쉽게도 둘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일단 핵이 나왔다는 건 해커가 클라이언트 구조를 파악했단 말과 같습니다.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가 취약점을 보완해도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구조와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뚫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백지 상태에서도 핵을 만든 사람들이니까요. 때문에 어떤 개발자들은 취약점 보완을 해커와의 인내심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포기하는 쪽이 지는 게임이라는 거죠. 취약점 보완이 구조적 상성 문제라면 해킹 데이터를 거르는 방식은 리소스 문제입니다. 거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유저의 인간적 한계나 게임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서버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해킹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게 연산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에서 직접 하는 방식도 있죠. 문제는 서버가 이걸 하면 부하가 커진다는 겁니다. 인터넷 상태에 더 민감해지고 심하면 게임이 느려지거나 끊길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클라이언트가 해킹당해서 문제라는 것 자체가 서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클라이언트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해킹됐다고 서버가 직접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검사하면 다시 부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개발자들이 갈려나가게 되죠. 게임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되니까요. 그나마 해킹 데이터를 거르는 것은 비교적 품이 적게 들어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이것도 모든 상황에 맞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FPS 게임의 에임 핵은 사람이 실제로 정교한 에임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기계적인 장치로는 거르기가 힘듭니다. FPS 게임사가 핵 유저를 잡는데 모니터링이나 신고에 많이 의존하는 것도 결국 이런 한계 때문이죠. 이처럼 아직은 완벽하게 불법 프로그램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프로그램 관련 법률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임 해킹 프로그램 관련 법률을 보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게임 서버에 침입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해당하는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7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판매, 제작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표 내용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나중에 제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면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나 제작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될 텐데 무방비하게 싸우면서 지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고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잠을 아껴가며 싸우고 계신 관련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게임을 하는 유저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해킹 프로그램에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이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해결할 것 같고 만약 나중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게임 개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저는 이와 비슷한 법률에 관한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